입지론인데 뭐 입지라는 개념은 아시죠? 근데 책에 있는 걸 정리해 봤을 때 입지론과 적지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 그 입지 조건이 있죠. 상식적으로 이제 주거 입지가 되려면 이제 쾌적성하고 편리성을 갖춰야 된다.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을 갖출 수 있는 장소가 좋고요. 공업지는 생산성 또는 이제 비용성.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79페이지 내용은 전체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셔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180페이지 그 주거입지라고 돼 있어요. 보지 마세요. 주거입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논리도 틀렸어. 그리고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182페이지 이제 입지론 중에 공호입지론과 상호입지론인데, 공호입지론은 그 빈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상호입지론을 이제 잡으셔야 돼. 책은 이제 어떤 책을 카피한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상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뭐 상권 맨 밑에 측정 방법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에 상권 획정하는 방법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요약집에 있는 것만 잠깐 단어로 구별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요즘에 특히 90% 이상이 어디서 나오냐? 상호 입지 이론으로 나와요. 상호 입지 이론의 가장 우리 시험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학자가 누구냐면은 밑에 보면 크리스탈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 대한 논리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상호 입지론에서 펼쳐지는 논리적인 면을 용어적인 면 같은 거를 정리해 준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에 대한 방향성만 잡으시는 식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호 입지론 네 명의 학자인데 우선 크리스탈러라는 분이 계시죠. 보석 같은 존재죠. 너는 크리스탈이야. 중심지 이론. 이게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문제가 단독 문제로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크리스탈러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단독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 시험의 현실적인 내용은 24회 때요. 20회 이후에 유일하게 이제 단독 문제로 24회 때 나왔는데 문제 자체가 크리스탈러의 중심전의 설명이다. 내용이 옳은 것은 박스 안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드물게 나오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돼. 크리스탈러라는 분은 중심지 이론을 설명하면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논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성 과정은 원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보석처럼.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그런 건 필요가 없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심지 형성 과정을 뭘로 가지고 설명했냐면은 이때 용어가 나오죠. 재화의 도달거리.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요 관계를 설명하면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논한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출제위원은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이 최소 요구치라는 개념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냈던 거야. 다른 주제에서. 그런데 갑자기 24회 때 이 개념을 물어보니까 오히려 당황을 했다는 이제 후일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러 이론을 통해서 상호입지로서는 이제 용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중심지 이론이잖아. 그럼 중심지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중심지가 무슨 말일까? 개념이 가운데? 중심지를 뭘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중심지네 중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이해하셔요? 사람 많이 모이고? 그렇죠. 그런 뜻이야. 우리는 그렇게 갖고 계신 상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중심지 부분 뭐라고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긴 있어요. 그 중심지론에서 중심지론과 최소 구치 해가지고 뭐 읽기가 어렵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중심지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주요 중심지가 어쩌고 해가지고 재화나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의 재화나 서비스 공급하는 중심지역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뜻이야?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 이제 제가 원서를 볼게요. 원서. 저는 학교에서 원서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번역된 책이 없어서 제가 공부할 때는 원서를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이제 그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별로 나눠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했는데 중심지 독일뿐이지만은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 상황 지금 우리나라 상황 다르지만은 서로 다른 재화를 판매하는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이렇게 교수님이 번역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했던 내용을. 그런데 결과적으로 축약하면, 우리 시험 가면 축약하면 그냥 점포이죠. 점포, 가게, 상점. 요즘은 쇼핑센터 이렇게 출전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점포가 익숙하잖아. 점포들이 모여있는 거, 집중되어 있는 거, 밀집된 거. 점포가 있는 데가 뭐다? 중심지야. 근데 크리스탈한 분은 모든 상황을 계층화시켰더라고. 계층화시켰는데 중심지도 계층화시켰어요. 점포들을 모여있는 정도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 이게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제일 반대가 뭐다? 저차 중심지.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와, 굉장하시네. 그렇게 하는 거야. 고차 중심지를 서울로 따지면 명동 같은데요. 다 많은 점포들이 이제 모여있는 장소가 고차 중심지가 되고요. 저차 중심지는 아마 아파트 거주하신 분은 아파트 단지마다 상가가 있죠. 그게 저차 중심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차는 그 사이에 지역에 있는 뭐 이마트 존재하는 지역 점포들 모였는 데가 아마 해당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 계층화 시켰다. 개념을 이렇게 잡았잖아. 그 중심지가 하는 역할, 기능은 뭘까? 책이 이게 설명된 건데, 배후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심지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 결과적으로 두 개를 합쳐보면은 중심지는 점포 있는 데가 중심지가 되고요. 하는 역할은 물건 파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심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뭐라고 될까요? 중심지는 점포 있는 것이고 물건 파는 역할을 하는 거. 시장이 되는 거야, 시장. 그래서 어떤 책은 이제 중심지라는 거를 가로치고 시장 지역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되시지? 근데 물건을 파는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다 물건 판다고 나왔어? 배우지한테 물건 판다고 나왔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배우지가 무슨 뜻일까? 요거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겠지. 그럼 배우지란 말 써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상권이란 말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써보셨네. 상권이 배우지예요. 상권은 뭘로 이해하고 계세요? 상권이 발달했네 이러면 하잖아. 점포를 오픈하신 분들은 상권 분석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권이 무슨 개념이니까 뭐 평소에 막 쓰실 거 아니야. 사람들이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게 상권이에요? 아까 가게들이 많이 있는 데를 뭐라 그랬어? 중심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권을 중심지로 오해하시더라고. 근데도 대화가 서로 통해. 이렇게 용어를 잘못 쓰면서 시험상의 내용 그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도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긴 하지만은 초창기, 그러니까 1회부터 6회 요 사이 때는 뭐 어려운 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도 없고 상호입주론이 그때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 배우지, 즉 상권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그 상황 설정을 좀 지문으로 몇 문제 나왔었어요. 지금은 안 나와. 배우지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배우지, 즉 상권이 뭐냐면은 고객이 존재하는 것이야. 소비자가 있는 곳. 여기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네. 무슨 뜻이야? 여기다가 점포를 오픈하면은 내 점포를 오픈하는 고객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가게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고객이 존재하는 것이. 점포 있는 데가 뭐다? 중심지.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상권, 배우지가 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초창기 때 지문 보면은 좋은 배우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문이 있어요. 인구가 많은 게 좋다. 맞겠지? 고객이 많은 게 좋다. 맞죠? 상권 분석할 때는 현재 배우지뿐만 아니라 미래 배우지에 대한 분석도 필수적이다. 맞죠?
현재 배우지라는 것은 현재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미래 배우지는 앞으로 미래 배우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게 상황 설정이 되고 그리고 배우지는 고정적이다 나온 적이 있었어. 옛날 문제 보면 참 재밌는 게 똑같은 지문이야. 배우지는 고정적이다. 그 다음 회차 때는 배우지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나왔어. 고정적인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지는 가변적이다. 이런 지문은 지금은 안 나와. 이렇게 어쨌든 배우지를 중심지 입장의 점포를 입장에서 보잖아요. 배우지라는 개념은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점포 입장에서는 본인의 매출액 있죠. 점포의 매출액을 결정해주는 공간적 구역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는 거야. 해석이 되세요? 그러면은 배우지에 있는 고객이 중심지가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기능을 향유하려면,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잖아. 그렇죠? 직접 가려면 뭐가 발생해요? 1번 교통비, 2번 고통비. 교통비 발생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때 교통비는 화폐적 비용 말고 비화폐적 비용도 필요해요. 비화폐적 비용의 대표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어쨌든 배우지에 있는 고객의 중심지가 정하는 이런 기능을 하려면 중심지는 점포까지 가야 돼. 교통비가 발생해. 그 교통비하고 중심지가 제공하는 물건 배우지에는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 있죠.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하겠지. 그 교통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겠어 안 가겠어? 가겠죠. 그러면은 배우지의 개념과 중심지 개념과의 관계 두 관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최소고치랑 도달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고치는 뭘까? 우리 편하게 이제 해석하다 보면은 여러분 점포가 익숙하니까 최소 말 그대로 최소고치야. 한 개의 점포가 있잖아요. 한 개의 점포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 하나의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수일까? 아니면은 최대한의 고객수일까? 최소한의 고객수야. 그래서 최소 요구치 규모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점포를 운영하려면 최소 요구치 규모만큼 벌어야 돼. 그러니까 경제학 따지면 정상 이윤이라고 그럽니다. 정상 이윤까지는 벌어야지 점포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최소 고치는 중심지 입장에서 논한 것인데 배우지에 있는 고객이 중심지까지 가려면 교통비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꺼이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개념 뭐냐? 재화의 도달거리는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이거 생략할게요.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써야겠다.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도달할 용이 있죠. 도달할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거리일까? 최소한의 거리일까? 최대한의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중심지에는 점포 입장에서는 재화의 도달 거리까지 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거야. 더 실무 강의할 때 요거를 도달 범위를 가지고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론도 있어요. 1차 상권은 약 70% 고객이 존재하고 2차 상권 약 20%, 나머지 10%가 3차 상권인데 이걸 알잖아요. 그럼 전단지 뿌리는 빈도라든지 광고할 때 여러 가지 효과가 달라져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냥 개념만 물어봐. 해석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재화의 크리스탈로는 중형성 과정을 재화의 도달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관계를 논하는 거야. 관계는 뭐냐면은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중심지 있죠?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을 논하는 거예요. 이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커야 될까? 아니면은 최소 요구치가 더 커야 될까?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커야지 중심지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요구치가 더 크잖아. 이 점포는 쩔딱 망한다는 거야. 이게 해석이 되세요? 예, 별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식당을 예를 들죠. 먹는 걸 좋아해서 여러 가지 상상 먹지 못하니까 좀 비실비실 하는 것이 참 문제인데 전성기 때는 아마 저도 먹방 찍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라면
라면 한 7개 먹어가지고 먹방 거리도 안 되더라고요. 라면 한 30개, 20개 먹어야 된다며요. 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야, 어쨌든 그래요. 전성기 때 7개까지 먹어본 적이 있었지. 살이 됐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벌어야 될 것이 있잖아. 재료값, 인건비, 그리고 뭐 점포 임대료, 관리비, 각종 경비, 제세공과금, 그리고 본인 사장님의 인건비도 벌어야 되잖아요. 사장님의 인건비가 정상 이윤이야,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손님이 와야 된다. 하루에 100명이 뭐예요? 이게 최소구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손님 수지. 근데 문제는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은 어디 있어? 소비자들은. 배우지에 있을 거 아니야. 배우지에 존재하지. 배우지에 있는 식당 오려면은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와야 되잖아. 근데 맛이 괜찮대. 먹방 그 맛집이야. 그 멀리서도 교통비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오겠어, 안 오겠어? 오겠지.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온대. 그럼 이 1000명이 뭐야? 재화의 도달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식당을 운영하는 최소 구치보다 더 많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식당이 도달거리가 더 큰 영역이 있죠. 영역이 식당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크잖아. 그러면은 이 식당 사장님은 분점을 내요. 분점을 내서 초과이윤을 이제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서 더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래요. 맛이 형편없어. 하루에 2명이 온대. 도달거리가 2명이야. 그러면 임대료도 못 내죠. 쫄딱 망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시험에는 저것도 있어요. 상품마다 재화의 도달거리는 다르다. 당연히 그러겠지. 보석의 도달거리하고 일반 담배의 도달거리는 같겠어요? 아니겠지. 담배 한 갑 사기 위해서 저 부산까지 가야 서울에 있는 사람이 교통비가 더 많이 드니까 안 갈 거 아니야. BTS의 도달거리하고 제가 공연하는 도달거리 어느 게 더 멀겠어? BTS가 잠실 공연 운동장에서 공연을 한다. 공연하고 있나요? 공연 아직 안 해요? 공연 빨리 해야 되는데. 아, BTS 군대 면제해 줄 수 없을까? 안 되겠죠? 아, 그래서 한 군데 몰아쳐서 독도에 갖다 놔야 되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죠? 도달거리. 그럼 BTS의 도달거리는 어딜까? 지구 전체잖아. 그렇죠? 사람들 물건마다 다 도달거리는 달라요. 이처럼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 이렇게 용어적인 면에서 아,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라는 해석하는 선에서 그냥 멈추셔도 관계가 없어요. 요약집으로 퉁쳐서 언급할 수 있는 분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와. 그래서 그 특별하게 나오는 지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그 다음 사람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탈러라는 학자가 하나의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논했잖아요. 근데 중심지가 장사가 잘 되려면은 배우지 있는 고객을 끌어당겨야 되잖아. 자기의 점포로. 그런데 중심지가, 즉 점포가 2개가 있네. 오케이? A 중심지도 있고 B 중심지도 있어요. 근데 두 중심지가 동일한 배우지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2개의 중심지가 장사가 잘 되려면은 배우지에 있는 고객을 내 점포로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그 다음 학자는 뭐냐면은 형성 과정을 논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경쟁 관계를 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론을 그 유명한 중력 모형이라 그래. 중력 모형.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책의 용어만 잘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쭉 넘기시다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84페이지에 맨 밑에 방가로 삼 중심지의 내용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 그림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건강해쳐요. 다 넘기시고 요약집으로 이제 그걸 정리해 드는 것만 보시면 돼. 하실 분들은 에이스가 186페이지에 3번에 레일리라는 사람이 엄청 중요해요. 레일리에 뭐가 있다? 소멸력 법칙이야. 레일리 체크 별표 쳐주시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올해 나왔던 컨버스의 문제가 컨버스 이론이 있어요. 컨버스도 별표 쳐주시고 189페이지에 허프가 있어요.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별표를 쳐주셔야 돼. 세 사람.
근데 이 세 명이 중력 모형에 대한 3인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어. 누가 제일 중요할까? 레일이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이 중력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워버리고 가볍게 이런 용어를 쓴다. 기출에도 나왔지만은 이 중력이 무슨 말이죠? 아니, 끌어당긴다는 뜻이죠. 이게 중력이야, 중력. 중력 그래비티 영어로 중력 모형. 그러니까 이제 주염에도 나왔듯이 중력 모형은 뉴턴의 만력 법칙이 있죠. 자연 법칙인 뉴턴의 만력 법칙을 원형한 이론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뉴턴은 자연과학자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상권 문서, 입지 이론은 뭐다? 사회과학이야.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점포를 이용할 때 다양한 이유 가지고 점포를 이용하지 않아요? 먼저 그 점포까지 도달하기에 소요되는 거리도 중요하지. 그리고 점포의 규모도 영향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그리고 점포 안에 인테리어 영향 받아요. 특히 판매원의 비주얼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 이런 얘기 좀 하기 그렇지만은 저희 동네에 그 카페가 크게 하나 있었어요. 판매원이 와, 바리스타 그 커피 내주신 분이 있죠. 어떤 교수님이 거기 가보자. 그래서 와 그런 거야. 아주 이쁘다기보다는 뭔지 모르게 화사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작업을 하면은 거기 가서 작업을 했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판매원의 비주얼, 당연히 커피를 카페 하는데 아주 인테리어 멋있게 규모 크게 고급 자재 써서 제가 오픈했어. 컨테이너에 공유가 커피 내리고 있어. 그 손님은 어디로 갈까? 그거는 저도 인정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다양한 이유에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러 가요. 1+1 행사하느냐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모든 인간의 다루는 다양한 이제 사회과학상에서 독립적으로 논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중력 모형은 딱 두 가지만 논하요. 자연과학처럼 크기하고 거리만 가지고 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전에 레일리라는 사람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컨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허프라는 사람으로 중력 모형이 마무리가 되는데, 시험 문제가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지문하고 계산이 떠. 계산 15회부터 28회 때까지 계산 문제가 11문제 나왔어요. 꽤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회차 동안에 거의 뭐 1.5년 만에 한 번씩 낸 것처럼 회차가 많아요. 레일리가 4문제가 나왔고요. 컨버스가 1문제, 18회 때인가 유일하게 1문제가 나와 있어요. 커프가 6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재미난 현상은 29, 30회 때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 상어 입주론에 대한 지문이 나왔어요. 요 사이사이에서도 계산 문제가 안 나온 시기가 있었겠지. 그때도 중간중간에 이론적인 부분은 언급을 했는데 2년 연속이 안 나와서 지문풀이로 3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 해 두 문제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31회 때는 계산으로 연습했을까 지문으로 연습했을까? 작년에요. 이게 3년 연속 이 사이에 계산이 신 적이 없었어요. 또 지문이 나왔어.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럼 빅데이터가 생긴 거야. 상어입지론에 대한 지문풀이는요 3년 동안에 4문제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나온 지문만 연습하셔도 거의 다 돼. 사실상 나머지 지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공부하실 지문은 완성이 된 거예요. 기출문제 연습하시면 돼. 올해 시험 보시기 전에 설마 4년 연속 쉴까요?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중심으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레일리가 가장 유력했는데 컨버스가 나왔어. 컨버스 쉽게 나왔을까 어렵게 나왔을까? 쉽게 나왔어. 암산으로 푸신 분도 계세요. 루트만 잘하면 이렇게 등등. 그래서 그럼 33회 때는 어떻게 되냐? 또 계산 가능성이 높아요. 나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3년 연속 나온 적도 있어. 왜냐하면 상어입주론 이 중력 모형 하시다 보면은
공부하실 지문이 많지가 않아. 그 지문의 핵심은 중력이라는 거를 살려야 돼. 유인력입니다. 그 전에 중력 모형은 크리스탈로 이론과 달리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을 논한 이론이에요. 중심지 간에 이미 형성된 중심지가 있죠. 경쟁 관계를 논한 이론이야. 그 중력 모형의 중력이라는 단어를 살려야 돼. 이게 그러면은 자연과학처럼 사회학은 자연과학처럼 단순한 건 아니지만 자연과학에 논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점포를 이용하는 이유를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논해요. 유인력은 크기가 실제로 나온 거 한번 볼게.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 유인력은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지. 당기는 힘은 여기 인자가 무슨 인자죠? 사람 인자야? 유인력. 사람이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당새?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 당긴다 그랬잖아. 끓인자래, 끓인자. 모든 점포는 배우지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유인력, 흡입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유인력은 크기가 클수록 커진대. 맞나요? 맞지? 그렇죠? 거리가 멀을수록 작아진대. 맞는 말 틀린 말? 맞잖아요. 그래서 연인들이 사귀다가 한 3개월 사귀다가 남자가 군대 입대하잖아요. 거리가 멀어졌지. 2시간 후에 연락이 끊겨요. 그죠? 멀어지는 순간에 국가가 단절시킨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끈이 끊어지니까 바로 다른 사람, 거리가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실제 시험 어떻게 나왔냐? 유인력은 크기가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한 거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크기 있죠, 크기. 크기하고 유인력은 그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그죠? 그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도 커지는 거니까 같은 방향이지. 같은 방향 우리가 비례라 그래요. 그리고 거리 있죠, 거리. 거리하고 유인력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거리가 멀을수록 유인력은 작아지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것을 반비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했는데 얼마 전 아까 전에 그 사이에 계산 문제가 안 나왔던 그 사이에 네 문제가 지문 나온다 그랬었죠? 나왔다 그랬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크기의 반비례하고 거리의 비례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비례 반비례 바뀐 겁니다. 이렇게 결국 이제 최종적인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로 마무리 져야 되니까 유인력에 대한 공식을 잡아야 돼요. 변수가 독립변수 2개밖에 없잖아. 크기하고 거리죠. 그럼 비례 관계란 말은 같은 방향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분수로 표현할 때 우에다 갖다 놔 밑에다 갖다 놔. 비례 관계는 결과치하고 독립변수 할 때 우에다 갖다 놔야지. 그죠? 크기라는 것은 인구수로 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장 면적으로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인구수로 제시하든 면적을 제시하는 전부 다 뭐다? 크기라고 표현하시면 돼. 그러면 우의 분자값이 커지니까 결과값도 커지니까 크기하고 유인력은 비례관계구나라고 확인이 되고 반비례는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밑에다 갖다 놔야 돼. 분모 분자 어려우니까 밑에 거 위에 거 하는데 밑에다 갖다 놔야 돼. 거리. 당연히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인력은 작아지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시하죠.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또 들어가서 크기하고 거리 중에 어디가 더 힘이 강할까? 거리가 힘이 강하지. 어저께 갑자기 저녁에 막 추워지더라고. 집에 계신 분이 일 끝나고 와가지고 저보고 술 마시려니까 반찬거리 안주거리 좀 사오고 오래. 추워. 동네에서 사올 수 있을까? 본인이 선호하는 그 안주거리가 저기 무슨 이마트에 있어요. 운전하고 가야 돼. 갔다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저는 거리가 멀면 왠지 모르게 점포를 가기가 싫어.
그래서 크기보다도 거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크기는 비례하는데 거리는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이건 누가 설명해 줬다고요? 레일리야, 레일리. 레일리는 그 유인력이라는 요 공식, 요거 앞으로 엄청 중요해요. 크기에는, 위에는 다 이걸로 정리하면 돼.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소매, 점포야. 모든 점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여기서 나타나는 일반화된 원리라 그래서 소매인력 법칙 끌어옵니다. 소매인력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딱 두 개예요. 먼저 분기점에 대한 상황 설정이 있습니다. 분기점, 레일리에 대한 그 논리 분기점이 우선은 이제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이 있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뉴턴을 발견한 건데 오른쪽이 공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뭐 짜증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분기점에 대한 논리가 뭐냐면은 그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에 대한 상황 설정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기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학문적인 용어로 양쪽 두 개의 중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중심지가 요 사이에 그 사이에 배우지가 있겠지. 소비자 있겠죠? 두 개의 중심지가 배우지에 대해서 꾹 끌어당긴 유인력이 있을 거예요.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분기점이라 그래. 오케이? 양쪽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분기점. 그럼 분기점에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 행태를 하잖아. 구매 행위를 할 때 전문용어로 무차별적인 소비 행태를 한다 그래요. 무차별적이라는 것은 A 점포랑 B 점포를 차별화 두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분기점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어디 가서 구매하러 갈 것인가? 양쪽 힘이 똑같잖아. 본인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그냥 오늘은 일로 갈까? 오늘은 B로 갈까? 본인이 판단해. 근데 분기점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기점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은 본인의 의사에서 구매활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는 무관하게 중력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서 소비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기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은 점포의 배우지에 대한 범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영향력을. 그 분기점을 찾는 게 먼저 레일리가 제시해줬어. 분기점이 저차 중심지가 아까 저차 고차 있었다 그랬죠. 고차 중심지랑 저차 중심지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 가까운 데 형성이 돼 있을까?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저차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형성이 돼요. 지금 모든 분들 만장일치로 저차에 가깝다고 했어요. 저차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뭐가 형성된다? 분기점이 형성되는 거야. 이거 실제 사례가 2번 나왔는데 A 도시가 있고요. B 도시가 있어. 이 두 중심 도시야.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소비자가 있어요. 근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 이렇게 낸 거야. 이게 86년도 지문이에요. 그 어디가 더 규모가 큰 중심지야? 그럼 분기점은 어디에 가까웠을까? 그쵸? 여기 사이는 소비자의 힘이 강하니까 규모가 크니까 상당수가 일로 끌려가 소비활동 하겠지. 근데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해지고 이쪽이 좀 가까워지니까 힘이 강해지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저차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분기점이 형성된다. 요겁니다, 이게. 오케이? 약한 쪽.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제시해줘요. A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근데 이게 2회 때 나왔는데 86년도니까 11회 때 기출문제 보면요. 똑같은 지문이 있어. 근데 좀 파격적으로 이 조건을 바꿨더라고. 11회 때 기출문제 보면요. X하고 Y로 냈어. 충격적인 난이도 업그레이드 아니에요? A, B에서 알파벳 맨 마지막으로 낸 거야.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X 도시하고 Y 도시 비교했을 때 사이에 소비자가 있는데 X 도시, Y 도시 크다 그랬어요. 그럼 분기점은 어디에 가까웠을까? 야, 그럼 업그레이드된 거를 10배 업그레이드된 걸 맞히시네. 그리고 AX 도시, Y 도 같다면 분기점은 어디겠어? 중심지가 이게 중심지니까 가운데가 되는 거지. 두 중심지의 가운데. 이 형성이 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요즘엔 잘 내진 않죠.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에이스인데 두 개 중심지가 있죠. 그 중심지 있는 점포들은 배우지는 고결 대상으로 자기 중심지 이용할 끌어당길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대우주에 있는 소비자가 A 점포로 몇 프로 가고 B 점포로 몇 프로 가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매, 지항, 책의 그 공식이 이거예요. 구매 지항 비율 또는 같은 의미지만 유인되는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 비율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으시면은 거기에 맞는 문제도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 예제는 가장 좋은 예제, 기출 예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아까 레일리가 4개, 컨버스가 올해 합쳐서 2개, 그리고 허프가 6문제 나왔다 그랬잖아. 총 올해 포함해서 총 12문제가 나왔는데, 허프가 6문제 나왔다 그랬죠? 허프 6문제, 6문제 중에 5문제가 레일리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레일리가 9문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푸는 방법에서 레일리 방식이 가장 중요해. 포인트가 레일을 잡아 놓으면은 컨버스는 무슨 목적에 의해서, 허프 내용은 레일리랑 어떤 면의 차이가 있을까, 그것만 건드려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계산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레일리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근데 그 4문제 단독 나왔던 거 중에 17회 때 문제는 항상 기본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17회 때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항상 요거를 가지고 연습하는데 처음에니까 A 도시가 예제가 여기 있나? 예제가 없네. 그러면 A 도시가 7만 명이고요. 그리고 B 도시가 있어. 여기 42만 명. 나중에 기출문제집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17회 때 기출문제 이게 있어요. A 도시하고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A 도시랑 B 도시는 중심지야. 점포들이 모여있는 장소죠. C 도시는 배후 도시야. 여기 있는 소비자가 A 도시를 가서 구매 활동하고 B 도시가 구매 활동 하겠지. 근데 중력모형 크기하고 거리라 그랬잖아요. 이 뭐는 제시해줬어? 크기는 제시해줬죠. 뭐만 더 첨가하면 돼? 거리만 첨가하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니까 C에서 A 도시까지 10km 소요되고요. C에서 B 도시까지는 20km가 소요된다 이렇게 제시해줬어요. 문제는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레일리 문제야.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으로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A 도시와 B 도시를 이용하는 구매 지항 비율을 계산하면 이런 거야. 1, 2, 3, 4, 5번이 A 도시, B 도시 몇 프로 막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크기와 거리가 이게 항상 전부고 모든 문제 다 이걸로 풀 수 있어요. 정석적인 방법은 저 유인력으로 계산하시면 돼. 그럼 A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크기하고 거리라 그랬죠. 크기를 위에다 갖다 놔야 되지. 크기가 얼마야? 7만, 거리는 10km죠. 근데 거리는 제곱. 그럼 100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A 도시, 즉 A 점포 유인력이 생겼죠. 얼마? 700이 딱 나오잖아요. B 도시 크기는 얼마? 42만이고 거리는 제곱이지. 얼마로 나눠? 400. 그러면 이거 얼마야? 계산기가 필요해요. 조금 줄여. 1050. 그렇지. 1050. 그 계산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본인 머리 믿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실제 시험에서 28이 14에서 틀린 분도 계세요. 현장 28이 14인지 알았대. 저 직접 들어서 알았지. 나중에 지렛대고 해서 28이 14. 근데 그 데이터가 보기 있어. 그래서 나중에 발표할 때가 28이 14인지 알았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1050. 꼭 계산기도 28도 계산기 눌러야 돼요. 2 곱하기 8 엔터 16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A, B를 비교하면 유인력이 어디가 더 강해? B가 더 강하지. 그럼 퍼센트를 분배할 때 A 쪽에 퍼센트 더 많겠어? B가 더 많겠어? B가 더 많아요. 근데 이 당시 문제가 3번이 50% 돼 있어요. 아니겠지? 그리고 4번과 5번은 A가 퍼센트 더 커. 그러니까 3, 4번 무조건 답이 아니야. 1, 2번 중에 하나죠. 33%, 77%, 2번 40%, 60% 이렇게 돼 있어. 그럼 B 중에 하나인데 그 느낌상 33.7%, 33.3%, 63%, 67% 이런 것은 잘 답이 안 나와. 딱 떨어지는 40대 60이 아니겠는가.
그럼 하려면은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두 개 합이니까. 그럼 1750인데 1750 중에 A가 700을 차지하잖아. 700을 1750 나누면 이게 40%가 나오고요. 나머지 다 못 풀겠어.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공식을 계속 활용하시면 돼. 저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정석이야, 정석. 빨리 푸는 분들도 있어요. 빨리 푸는 분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레일 이론은 크기하고 거리밖에 안 하잖아. 그러면 이제 크기하고 누적된 거니까 거리 제곱을 해놓고 유인력 B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럼 A가 있고 B가 있겠지. 그치? 그럼 딱 보면 크기 면에서 어디가 더 유리해? B가 유리하죠? 이때 7단을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42만이고 7만이니까 몇 배 유리해 B가? 그러니까 1대 6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거리면에서 어디가 유리해? 유인력은 가까운 힘이 강하다 그랬죠? 이게 더 가깝네. 몇 배 가까워? 2배 가깝죠? 근데 거리는 제곱. 결과적으로 A가 거리면서 몇 배 유리한 거야? 4배. 그럼 4대 1이 되겠지. 그럼 최종적인 건 유인력 몇 대 몇이 돼? 4대 6이 되겠죠? 4대 6이니까 이거 합치면 몇이 나와? 10 중에 4명이 일로 가는 거니까 40% 60% 바로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연습하실 분 이걸로 연습, 우리 딱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아니면 귀찮으면 정석진 방법을 해도 20초 안에 답이 나와요. 잠깐 변형해 보면은 이거 30kg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30kg면은 그 A하고 B가 방금 20kg일 때 4대 6이 됐잖아. 40% 60%인데 거리를 더 멀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하고 B는 몇 대 몇이 될까? 몇 프로 몇 프로? 그렇지? 그렇게 됩니다. 크기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크기는 B가 6배 유리하지. 거리는 어디가 유리해? A가 몇 배 유리해? 우선 자체가 3배 유리하지. 근데 거리는 제곱. 3의 제곱 얼마? 9. 그러면 거리는 A가 9배 유리하지. 그럼 거리 크기는 B가 6배 유리하고 거리는 A가 9배 유리해. 그럼 이게 최종적 몇 대 몇이 돼? 9대 6이 되겠지. 9대 6은 사이에 몇 명이 있다는 뜻이야? 9대 6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 약분하면 좀 힘드니까 15명 있는 거죠? 합쳐서. 그쵸? 15명 중에 9명이 어디로 가는 거야? A로 가는 거야. 합쳐서.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똑같잖아요. 한국팀하고 일본팀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 한 경기에서 한국팀이 골을 9골 냈고 일본팀이 6골 냈어. 전체를 몇 골 나온 거예요? 15골 중에 한국팀이 9골 난 거죠. 15분의 9니까 몇 프로가 돼? 60%가 돼. 여기는 40%가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세요? 예. 똑같이 하시면 돼. 그럼 번영해 볼까? 이게 63만 명이야. 그럼 크기는 어디가 유리해요? B가 몇 배? 9배. 그럼 1대 9지. 방금 거리는 B가 9배 유리하지. 그럼 이게 9대 9지. 9대 9는 1대 1이잖아. 그럼 딱 절반이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몇 프로? 50%, 50%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일리 문제 나오잖아요. 그 항상 시험 때마다 무용담이 나와요. 야, 그거 뭐 11초 만에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11초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려.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식으로 하셔도 되고 어느 거로 이렇게 간편하게 하셔도 되고 어느 거로 하시든 30초가 안 걸리는 문제가 레일이기 때문에 중력 모형 문제다 보니까 20만 명 수험생분들이 이 문제가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노래 나왔으니까 컨버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레일리 아니면 허프겠죠. 더 압축이 됐어요. 레일리 아니면 허프. 우와! 컨버스까지 할 건데 188페이지 컨버스에 이제 가로친 게 중요해요. 학자들 이름 자체가 잘 매칭이 안 돼. 철도 레일 어쨌든
컴파스죠. 알파몬고 사장님 아들이에요. 맨날 컴파스를 돌려가지고 분기점을 찾는 모형이야. 컴버스의 학문적인 명칭은 수정 소멸력 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명칭을 잘 보면은 이게 소멸력 법칙이잖아. 누구 거였었어요? 레일리 거야. 그럼 여기다 수정이 붙었죠. 그럼 컨버스라는 학자가 레일리 다음 학자라는 그 후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컨버스라는 사람이 레일리 이론을 그러면 틀렸다. 틀린 부분을 수정한 거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컨버스는 레일리 이론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다만 레일리라는 학자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 좀 미흡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거를 수정해서 설명한 거야. 좀 더 정치하게. 미흡하게 설명한 부분이 분기점이야. 레일리라는 사람은 그냥 분기점이 어디예요? 저 차에 가까운 데 있어요. 이렇게 했죠. 근데 컨버스 좀 더 나가서 그럼 그게 어디야? 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제 거리를 통해 실제 거리라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레일리가 미흡하게 설명한 분기점 있잖아. 분기점을 찾는 이론이다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때문에 목적의식이 확 드러났어. 그래서 컨버스는 오로지 뭘 찾는 거야? 요 분기점의 위치를 찾는 모형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산식이 있어. 산식이. 책에도 그 산식이 공식으로 나와 있죠. DA로 한번 해볼게. D가 뭐냐? 거리야. 디스턴스. 분기점의 위치가 여기 A죠. 두 개의 중심지가 있다 그랬어요. A로부터 얼마 정도 거리에 있느냐라는 거야. 그럼 이걸 B로 하면은 B로부터 하겠지. 하나만 응용하시면 돼. 그럼 두 개 전체 거리를 우에다 갖다 놓고요. 분모값에다가 1 플러스 루트야. 근데 중력 모형은 크기하고 거리만 가지고 논하는 거잖아. 근데 컨버스는 거리를 찾는 모형이죠. 그러면 뭘 통해서 거리를 찾을까? 아니 지금 중력 모형 크기하고 거리만 가지고 논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거리를 찾는 모델이잖아요. 뭘 통해서? 크기를 통해서 찾겠지.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A 점프 있죠? 물어본 질문을 분모에다 갖다 놔. 분모 어렵다. 밑에다가 A 점프의 크기, 상대방은 B의 크기를 우에다 갖다 놓으면 돼. 이걸 만약에 B로부터 물었으면 분모 여기 뭐죠? B분의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산식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조금 더 응용한 문제도 연습하고 가시긴 하는데 기본 문제가 나왔어.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 근데 이 당시 18회 때 유일하게 나온 건데 이 문제는요.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풀게 해줬어. 레일리만 알면 풀어요. 거기 보니까 점포 A가 규모가 얼마야? 지금 뭐 어디 하는지 아시겠어요? 188페이지 몇 명이 되게 예제가 있어. 거기 A 면적은 얼마야? 1000. B 면적은 9000이지. 그럼 A가 1000이고 B가 9000이야. 사이에 소비자가 있고 분기점을 찾는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레일리 이론에 따르면은 어디에 가까운데 분기점이 형성된다? 저차. A가 더 저차지. 규모 작으니까. 전체가 몇 킬로야? 전체가 8kg죠. 가운데가 몇 킬로야? 4kg지. 근데 질문은 전부 다 보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A로부터 다 출발했죠? A로부터야. 그러면은 당연히 규모가 작아. 그러면 A에 더 가까울까? B에 더 가까울까? 당연히 A에 더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3, 4,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지. 3번은 딱 가운데고요. 4, 5번은 전부 다 B에 가깝잖아.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거야. 그럼 1kg냐 2kg 둘 중에 하나잖아요. 1kg는 너무 가까운 거야. 그렇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몇 번이 정답이야? 딱 직감자와도 이 당시 그림만 그려서 이거는 2kg가 정답이었었어요. 올해 이게 나왔어. 뭐만 다를까? 데이터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림으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 박스 쳐놓고 결과 그 데이터만 주어졌어. 네모 안에. 그러니까 그림 나오면 그냥 계산하지 않고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보자마자 어이 더 아깝네. 여기 있는 사람 일로 가겠네. 1km겠네. 1km 너무 가까워. 알았어. 답은 2번. 이게 이제 그 현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감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요. 우리는 공부하셨으니까 전체 한번 따져봐야 되죠. 전체 거리가 8이지. 1 플러스 루트. 크기가 A가 얼마야? 1000. B는 9000. 루트 9지. 루트 9를 풀어야 되는데 누가 풀어줘요? 계산기가 풀어줘. 계산기에 루트 있는 계산기를 쓰세요. 근데 9를 누르고 루트를 누르면 돼. 근데 긴장해서 루트를 동시에 2번 연타하잖아요. 답이 황당하게 나와.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누르고 멈추셔야 돼요. 9를 루트 풀면은 3이 떠. 1 더하기 3이니까 분모값이 얼마야? 4. 8을 4로 난 봐요. 계산하지 않고도 2. 계산하고도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쉬워요. 쉬워요. 그쵸? 뭐 처음 보시면 생소하지만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네 하는 건데 33회 때 안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이미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이거 딱 보면서 오 반갑네. 오랜만에 12년 만에 나온 거니까 18회 때니까 14년 만이구나. 굉장히 반가웠었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이거를 정리해 준 사람이 오른쪽에 허프라는 학자야. 허프는 이제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계산 문제가 이제 많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더 용어적인 면에서 우리가 숙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허프에 대한 논리는 이제 랠리를 잡아 놓으면은 약간 차이 나는 거 2가지만 접근하시면 돼. 문제 형식도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허프는 이제 지금 급한 것이 아니고 상호 입지는 엄청 중요한데 누구 걸 잡아라? 랠리.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선은 이제 주마다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1주차 때는 부동산학이 총론하면서 그 복합 개념 부동산 체계들을 잡았었죠. 법 경기. 법은 몇 개? 부동산 개념 법은 몇 가지로? 2개. 협의 부동산, 광의. 협의는 무슨 법? 민법이야? 아니면 도로교통법이야? 민법. 땅하고 정착물이죠. 광의는 준부동산 포함하는 것이고 경제는 몇 개? 5개. 기술은 그 체계도를 계속 생각해 주시고 지난주 2주차 때는 수요응급에서 수요면에서 특히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를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 한번 잡아 놓으시고 오늘의 주제는 아까 시장의 특성이 있었죠. 국수 BBB.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서 왜 완전 시장이 아니라는 불안전 시장으로서 지역의 국지성, 수급 조절의 곤란성,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국수 BBB 나머지 기타. 그걸 꼭 잡으시고요. 국수 앞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2개야. 유인력.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유인력.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최소 올해도 2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3주차 내용이 시장론이 저런 주제가 있고 앞으로 저런 걸 공부하게 될 것이구나.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시장의 특성, 효율적 묶어놓은 시장의 특성과 지대론하고 상호입지론, 3두마차가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내가 연습해야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주제 4주차 때는 뭐 하냐? 이거 연장선상이야.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시장 실패라 그래. 그 시장 실패라는 것은 아까 완전 시장은 시장 실패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시장의 해적 중요한 경제학적 기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주고 가격을 창조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하고 그리고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누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를 정책이라 그러고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걸 논하다 보니까 우리가 4번째 주제로 부동산 정책이 등장합니다. 정책도 인력공단은 딱 4가지 주제로 잡아줬어. 하나가 정부의 시장 개입. 엄청 나와. 올해도 도대체 몇 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번째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
되게 까다로워. 왜? 1차만 하신 분들은 못 풀어. 공법 문제가 토지 정책에 쏟아져 나와. 이렇게. 그 세 번째 학개론을 공부하는 주택 정책. 네 번째가 조세 정책. 딱 네 가지 주제로 되는데 네 가지 중에 중요한 게 정부 시장 개입하고 주택 정책이에요. 요 원리를 다음 주에 한번 또 이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다음 주 정책론에 대한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책 내용 다 보지 마세요, 지금은. 그리고 정책론이 우리 교재상에서는 이제 204페이지부터 나와 있긴 한데 책의 내용을 읽어오지 마세요. 예습하시잖아. 아무도 안 오실 거야.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시고 그냥 저 인간이 소설책 얘기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동화책 들으러. 오늘은 이제 시장론에 대한 목차에 대한 주제가 있었고 그중에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